저는 3년 그 안녕하세요. 응급실에서 딱 3개월 일하고 이미 제가 재빨리 아는 직원 도망친 다 다음에 아십니다. 정신병원에서 3년 뭔가 동안 근무를 준비하면서 했어요. 어쩌다 약간 보니. 간증 아닌 간증처럼 거기서 되긴 제가 했는데 제가 최대로 저희 병동에 입원한 환자 수가 정신병원에서도 이제 200명이 조금 폐쇄령도 넘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 4명이서 조무 선생님 4명이서 그렇게 2교대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 근무는 거의 15시간, 16시간 동안 근무했고 아침에 근무는 8시간 동안. 그렇게 한 3년 동안 최대로 입원한 수가 환자 수가 200명, 평균은 한 150명 정도 계속 입원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한 병동에만. 근데 그 병동은 조현병 환자들이 주로 있었어요. 거의 다가 조현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우울증 환자들도 조금 있었고 양극성 장애 환자도 조울증 이 환자들도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 조현병인데 이 환자들이 좋아져가지고 태어난 수는 한 3, 4명 정도. 그 다음에 태어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소식을 들은 환자가 1명. 근데 이 분도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대부분 입원과 퇴원을 거치면서 10년에서 20년 동안 입원을 해요. 이게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2017년부터 이제 탈원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면은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탈원화 정책에서 빨리 환자들 내보내라, 빨리 퇴원시켜라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조금 그 중간에 잠깐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할 수 있거든요. 보호자 동의로. 병이 질환이 낫지 않고 의사 선생님의 동의, 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퇴원을 할 일주일 정도 퇴원을 한 다음에 다시 재입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에서 20년 동안 입원했던 환자들이 계속 200명 평균적으로 계속 유지가 됐죠. 환자들의 루틴이 그래요.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투약을 하고 밥을 먹고 그다음에 오전, 오후 프로그램 1시간씩 한 다음에 오후 8시에 취침을 하는데 이게 계속 월화수목 금들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이 오전, 오후 프로그램은 주말에는 없습니다. 이게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쪽에서는 인력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회복지사들 되게 많고 정신전문 요원들도 되게 많으니까 또 보호자들도 관심이 많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런 지방의 정신병동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간호사도 없고 사회복지사들도 없고 의사들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되게 환자들 되게 많이 급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 의사들이 다 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 개원해서 이제 그거를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병원에서 의사들도 많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은 이렇게 되게 열악한 환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느낀 게 약을 먹는데 환자들은 왜 그대로일까? 그 다음에 보호자들은 왜 찾아오지 않을까? 딱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원래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 환자는 10년 전부터 입원을 했었던 환자였어요. 근데 이 환자가 이제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때 딱 보호자가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번도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20년 동안 찾아오지 않고 딱 돌아가셨을 때 보호자들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그렇게 조금 예,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찾아오는 것도 좀 힘드시고 또 그다음에 환자들이 매일 보호자의 전화를 기다리는데 왜 한 통화도 이게 받아주질 않을까. 그다음에 최신 약제가 있어도 안 먹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약이 되게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근데 그 무용지물인 경우가 그러니까 내가 조현병이라는 게 내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인식이 안 되면은 약이 있어도 복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약이 개발돼도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면 난 병이 아닌데, 난 아직 괜찮은데,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약을 먹으면 침도 부작용으로 되게 많이 하고, 얼굴이 막 일그러지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꾸부정하게 다니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되게 망상도 생기기 되게 쉬워요. 너네들이 독극물 나한테 먹였다고, 독약 먹는다. 그래서 복용률이 되게 낮은데, 그러니까 약이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 환자들이 찾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약을 먹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한 게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가족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는 입원형이 4개로 나눠지는데 자기가 혼자 입퇴원을 할 수 있는 자의 입원. 그러니까 나는 치료받고 싶다 해가지고 그 자율적인 거 빼고 나머지 3개 유형은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퇴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퇴원을 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환자의 상태가 좋은 경우가 투약을 기본으로 했었을 때 보호자에게 한 번 이상 전화가 오는 경우, 그다음에 면회를 오는 경우, 그다음에 6개월에 그래도 한 번씩은 외박을 나갔다 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퇴원 확률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기 거부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환청 망상, 이게 조현병 중 특징적인 증상인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 가족들의 관심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 이게 되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경우가 전화 안 받는 거. 이게 전화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안에서 아까 루틴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되게 단조로워요. 근데 이거에서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면은 되게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되게 첫 번째로 느끼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퇴원하고 싶어서 퇴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내가 퇴원이 강하는 보호 입원이 되게 많은 대다수인데 자율적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되게 상태가 안 좋아지고, 만약에 투약하고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도 되게 다이나믹하게 좋아져요. 약을 먹으면은. 근데 퇴원을 했어요? 근데 가족들의 무관심. 이게 무관심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다들 가족들도 되게 자기 일상을 살기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성인이 된 이 환자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그다음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가족들이 도와주는 건 굉장히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가족들도 자기가 챙겨야 되는 가족들이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의 형제나 엄마나 아무튼 이런 그 가족들이 있으면 굉장히 관심이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그다음에 사회 무관심, 낙인이 진짜 심해요. 조현병 환자들이 제가 이제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다니는데 거기에 캠페인 활동이나 이런 거 가보면 무슨 조현병 환자들이 진짜 칼 들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런 어르신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낙인, 무관심, 이런 것들이 질환 자체를 극복하는 의지가 되게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약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되게 있잖아요. 단약하고. 그러면 조현병이 2번 이상 재발이 됐을 때 환청하고 망상하고 이런 게 확 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 이런 그런 것들이 되게 확 뛰는데, 재발이 2번 이상 되면 뇌가 이제는 손상이 돼가지고 세포가 손상이 돼서 이게 완전히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재입원. 근데 퇴원은 이제 미지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난 버려졌다. 이게 조현병 환자들이 느끼는 다른 걸로 입원한 환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거거든요. 난 가족에게 버려졌고, 난 혼자고, 두렵고, 불안해서 많이들 우시고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가족이 되게 필요한데 이 환자들은 날 보호하는 느낌. 내 곁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그 느낌이 있는 환자랑 없는 환자랑 정말 천지차별이에요. 정말로. 결국에는 이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고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되게 느꼈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다라는 게 그냥 깨닫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눈에 너무 실상으로 보이니까. 근데 가족들이 반대로 원하는 거는 병이 없기 전에 환자의 모습들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병이 없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 그거를 바라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들로 일상생활에 복귀를 원하지만, 이 조현병 환자들 제가 말했듯이 사회적 낙인도 되게 심하고 무관심도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이 환자들이 병이 없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기본 10년은 꾸준한 케어와 관심과 사회적으로 일상 훈련을 하는 훈련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긴데 이제 그거를 생략하고 그냥 병이 없기 전에 이 환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근데 어떠한 다른 조치들은 조금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기사가 있어요. 조현병 치료, 지속적 약물 복용과 사회적 지원이 좌우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치료 중단 시 50%에서 70%가 1년 이내 증상이 재발하고 약물 치료 시 호전율이 57%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기 발견했을 때, 그다음에 치료를 잘 받았었을 때 이 호전율이 57%고 반 이상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100%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 조현병 환자 1년 이내 재발률이 50%에서 70%예요. 그 다음에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게 1년에 40%, 2년에는 80%.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면 된다. 약만 잘 먹어서는 된다. 그러는데 약을 먹질 않으니까 또 가족들의 관심이나 훈련도 되게 필요한데 사회적 지원이 좌우된다라고 이렇게 제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 기사를 썼던 이제 의사 선생님이 20년간 의료진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꾸준히 치료받고 잘 관리하는 환자들이 결국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병 때문에 힘든 것일 뿐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정말 그 일하면서도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해요. 내 자식 옆에 이 환자들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7년도에 탈원화 정책하고 나서 조현병 환자들이 되게 많이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도도 되게 높게 올라가서 내 옆에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돌아다니면 어떡하지? 칼 들고 쫓아오고. 근데 정상적인 사람도 사실 한두 번씩 그런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뒤에서 뻑치게 하거나 이런 사건들 되게 많은데 아무튼 이런 조현병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기사화되고 이러면서 되게 불안감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낙인도 심해지고 그래서 사랑이 있다면 그들이 좀 더 사회에 나와서 좀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을 꽉 채우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제 가게 됐죠. 좀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어떻게 오냐면 되게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와요. 되게 심하게 오색기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행색이 좀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 귀에다가 너 죽어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되게 이거 신경 쓰느라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머리 감기도 제대로 안 되겠죠? 왜냐면 귀에서 자꾸 죽어 그런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행색이 그러니까 씻지도 않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갔죠. 그래서 제가 아동청소년 팀에 4개월 만에 들어가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이 살까지 찢어질 정도로 아버지한테 계속 폭력을 당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이 친구가 새벽 2, 3시에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는데 그날도 아빠한테 엄청 맞았던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경찰차가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되니까 경찰은 딱 보니까 맨발이고 어제 맞은 모습이니까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아동보호시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보호시설로 들어갔었는데 이 친구는 바로 집으로 귀가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특징적인 아버지가 가족이 떨어지는 걸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에 한 명 정도라도 자기 품 안에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을 느끼는 그런 조금 또 마음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걸 이 초등학생이 알아가지고 아동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들을 좀 거부하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좀 장기화 됐었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근데 귀가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맞닥뜨린 현실은 가족의 죽음이었어요.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친구가 없는 동안. 어, 충격이 되게 컸겠죠. 이 친구는. 네, 이 친구의 어머니가 그 친구에게 말했던 게 이제 너 때문에. 너가 나가서 너 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 모든 책임을 이 친구한테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그 청소년 비행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진짜 학을 뛸 정도로 진짜 너무 이게 친구들이랑 트러블이 심해가지고 힘들었고 그 전에 저희 센터에서 이 친구가 원래 등록되어 있었었는데 그 전 선생님도 이 친구 너무 학교 생활이 안 좋고 힘드니까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결국에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너무 뚜렷한 이유들이 되게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울증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약을 지금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괴롭히는 게 죄책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것들을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까지 저랑도 되게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 친구 때문에 아버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고 하나를, 이 생각 하나를 바꾸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아동보호시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부터 이제 고등학교 지금 저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 하나를 바꾸기까지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부모님과 조금 분리가 됐는데, 중요한 건 지금 친구 관계에서 실수를 할까봐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과 대화하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다,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정말 밤을 새서 이 대화에 했던 것들을 다 상기시켜요. 그날이 있었던 모든 사건들의 대화. 머리가 진짜 터지는 거죠.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학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원래 수업 시간 핸드폰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누구한테 연락이 오면 그거를 반드시 답장을 해야 되는 조금 강박처럼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건데, 수업 시간에 이 문자가 온 걸 봤어요. 근데 이거를 답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 너무 불안하니까. 답장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그거를 걸린 거죠. 그 선생님이 조금 뭐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망시켰다 하면서 이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감정이 좀 다운됐고, 가족에서는 폭력 이런 거는 진짜 그 이어져 온다고, 그 쌍둥이 형이 이제 테니스 라켓 되게 두껍잖아요. 그거를 테니스 라켓이 부러질 정도로 때려요. 그러니까 이 살까지 다 터질 정도. 제가 그거를 사진하고 그 실제로 상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머님도 계속 그런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런 말들, 이런 거를 한두 마씩 던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도 결혼하면 아빠처럼 될까? 난 그럴까? 전혀 아닌데, 이 친구는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서 저한테 울면서 그 센터에서 오후 8시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밤에 한 7시에 다 퇴근하고 센터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숨막혀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대인관계에서, 특히 관계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 가정과 첫 번째 관계가 제일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초, 중고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다 하잖아요. 거기서도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는 태어나면 그 엄마 아빠가 있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랑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이거를 경험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나는 누굴까,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70대 후반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남겨주시면, 어린 시절 굉장히, 이분은 다른 그 조현병 환자들과 그 다음에 이 우울증 친구와는 좀 달라요. 어렸을 때는 막내딸로 엄청 사랑받으면서 자라오셨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내딸이니까 귀하게 자랐죠. 근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초중고를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어요, 이 할머니는. 근데 자라서 이렇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또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생 동안 진짜 지극정성으로 이제 정말 잘해주셨다고 해요, 남편으로서도. 자식들도 다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다 잘 사세요. 너무 좋잖아요. 이제 70대 이제 마무리, 노년기 시대를 이제 들어간 거니까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학생 때 보건소 실습을 했을 때, 그 청도라는 곳에서 이제 거의 노인분들만 생활하시는 분들, 거기에 제가 실습을 자주 갔었는데, 거의 조금 그렇지만 남성분들은 안 계시고 다 이제 할머니만 이렇게 남아 계세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조금 일찍 가시고 이제 거의 다가 할머니.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봐요. 저도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도 사실 지방이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방문 상담을 가거나 그러면은 거의 다가 이제 할머니들만 조금 남으시는 그런 비율이 조금 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3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못 끊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이 없으면은
못 견디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센터에 근무를 시작하면 4개월 동안은 노인 대상으로, 거의 노인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느꼈던 거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의지하지 않으면은 의지를 다 하면서 살아가요. 뭐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할머니는 정말 사람 뭐가 폭력이 있거나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잘해준데 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근데 다들 아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게 너무 다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인생의 그 죽음이. 근데 사람은 절대 끝까지 나의 그거 의지가 못 된다라는 게, 아무리 잘해줬어도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배우자도 사실 끝이 있고 나도 끝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유한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의지를 하고 기대하고 이러면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거. 평생 누군가에게 살던 이 할머니가 텅 빈 집안에 혼자 있으니 외로움이 되게 그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세요. 근데 에릭슨이라고 그 정신 심리 발달 그거를 막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노년계는 자아 통합대 절망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왔던 그 삶들을 그냥 이제 잘 마무리해야지. 이제 자아를 통합하고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시기를 노년기.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절망감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 절망감을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의 그 모든 과정들을 상담으로도 약으로도 사실 다 이거를 메꿔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약을 먹고 있고 상담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3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우울증 약이 없으면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저한테 보면은 나 괜찮겠지, 나 좋아질 수 있겠지, 이런 확인받는 말을 굉장히 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우울녀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우울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고, 우울증의 최신 치료라는 거 다 받아봤어요. 10년 이상을 약물을 썼는데도 잘 안 됐었고,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낫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기 경련 치료를 하죠. 근데 주치 선생님이 기억이 좀 없어질 거다. 기억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남은 가족에게 어떤 큰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그게 좀 많이 좀 호전되신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고 2달 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의사인데 그 비타민 그걸로 되게 유명한 사업가예요. 근데 이분이 우울증 굉장히 오랫동안 그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을 지금 겪고 지금까지도 계속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의사니까 사실 그 동생인가? 그 남편의 동생인가? 그분이 정신과 의사라 가지고 그 최신 치료제들은 다 복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최신 치료법들도 다 해보시고. 근데 이 우울증을 떨쳐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영상 또 보여주세요. 30대부터 갱년기 전문 의사로 온갖 갱년기 관련 지식이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갱년기를 먼저 앞서간 선배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제가 겪으니까 이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알고 그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더 답답해. 그런 약도 먹고 있는데도 정말 3초마다 화가 났다가 가라앉았다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인지 그런 저를 바라볼 때 남편도 슬프잖아요. 그쵸, 이제 의학적인 근데, 지식이 있으니까 또 이제 예, 감안하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은 남편은 본인이 힘들어서 저를 약간 안타깝게. 조현병 환자도 우울증 아닌 이 청소년도 70대 할머니도 그냥 약으로도 사람으로도 진짜 이 여에스더 이분처럼 지식으로도 참 쉽지 않은 게 진짜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이게 그거에 빠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두 다가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회복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되게 해왔거든요. 이게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미움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늘 이 친구 관계가 되게 어려웠어요. 진짜 싸우기도 많이 그랬던 것 같고 초중고 시절에도 왕따 이런 것도 당해보고 정말 말 한 번 잘못 실수해서 밤에 진짜 끌려가가지고 무릎 꿇으라고 너 무릎 꿇는 영상 다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릴 거라고 이렇게 정말 짓궂게 이렇게 괴롭히던 학생들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 저는 되게 상처받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도 수용해주지 않으니까 그거 나름대로 되게 억울하고 답답한 거는 쌓여만 가고 그러니까 가족과 엄마하고 이제 그런 갈등이 되게 최고점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20대가 되니까 제가 상고를 나왔거든요.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제 했는데 상고를 졸업하고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아, 이제 조금 돈 벌면서 나도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입사하자마자 작은 실수 하나가 진짜 밉보여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정말 그 선배가 진짜 상욕을 하면서 매일매일 저 얼굴을 보면 매일매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3개월 동안 그거를 계속 듣고 따돌리고 막 그 눈초리 있잖아요. 진짜 그 가려지는 눈초리, 무시하는 그 눈초리가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사회는 어차피 이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자. 해가지고 퇴사를 했어, 3개월 만에. 그 다음에 간호대학으로 그냥 바로 갔어요. 근데 간호사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크게 지지는 하지 안 해주셨지만 옛날 그 어른분들은 간호사 하면 왜 백정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반대하셨거든요. 왜? 다 반대하셨어요. 근데 난 간호사를 할 거다. 그 대학교를 가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응급실에 가고 싶었어요. 응급실을 갔는데 여기는 진짜 다른 신세계인 거예요. 환자들도 너무 계속 급박하게 계속 들어오고 딱 유니폼 받고 딱 들어갔는데 숨 넘어가는 천식 환자 들어오고 CPR룸에 들어가가지고 심장 압박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 그것도 되게 힘든데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부하는 거를 진짜 제 사수가 와가지고 그냥 뺐더니 공부 열심히 하네? 근데 지금 금지고 그냥 이런 것들 겪으면서 너 이따 나중에 보자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한 소리 막 이게 듣고 이게 그 유한양행에서 있었던 그 경험들이 여기 응급실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3개월 만에 도망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아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 일단 취업은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그 카드값 갚아야 되니까 또 지출이 많았어가지고 술 먹느라고 그래서 그런 동시에 응급실 퇴사하는 동시에 반대로 가정에서는 되게 갈등의 골이 되게 깊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제가 가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도 구해야 되고 새로운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카드값도 막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신병원에 딱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3년이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적응해서 잘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서도 되게 나도 되게 힘들고 대인관계는 늘 힘들고 그런데 이 환자들도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코로나 시기가 딱 겹치고 막 힘들게 일하니까 진짜 근데 공황장애 비슷하게 이게 오는 거예요. 제가 계단 한 칸을 잘 못 올라갈 정도로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폐 기능 검사도 되게 다 받아보고 병원에 가서 일반 검사들도 다 받아봤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정신간호학을 이미 배운 상태니까 제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황 증세가 나한테도 왔구나. 그러면서 또 전에 연애들을 하면서도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도 약을 먹어야 되겠다. 약을 먹어야 될 상태다. 왜냐면 지각도 되게 자주 하게 되고요.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무단으로 회사에도 안 나갔어요. 간호 선생님들이랑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되게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교회는 근데 주말에는 교회는 갔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 삶과 이 삶은 완전히 그냥 괴리된 채로 거기서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네 잘 대해주고 반주 사역 열심히 하고 그거 나름대로 다른 모습과 내 월화수목금토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상담을 결국엔 받으러 갔어요. 받으러 갔는데 2달간 받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힘든 게 다 이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더라고요. 근데 그 한 선생님이 저한테 윤선 씨가 느끼는 이 불안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평생 도전하면서 살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딱 멈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도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맨날 끝났었는데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불안을 분명히 가져가 주신다 그렇고 모든 짐을 가져가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왜 평생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 이게 지나왔던 이것들이 아무것도 이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평생 이렇게 못 살아.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상담이 거기서 딱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자. 제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했던 예수님. 그다음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나의 하나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 삶을 진짜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저는 제 삶의 회복의 첫 걸음이었거든요.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니까 그것 용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때문에 달려 죽으셨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실 약간 응망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스스로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서 하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되게 좋아졌고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됐고 동생이랑도 대화도 잘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정규직으로 또 전환도 되고 제가 실수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주변에서 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개척교회 와서 또 되게 환영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고 결혼도 준비하고 전 가정에 대한 저는 그게 좋은 거를 못 봐가지고 그 희망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옛날부터 교회는 이제 가정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자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꿈도 갖게 됐고 나도 언젠가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러니까 되게 잘 이게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진짜 괜찮다. 이런 게 딱 믿어지니까 되게 다음 일들도 되게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숨막히던 그런 공황장애 증상들이 좀 먹고 이제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복의 첫걸음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니까. 네. 이게 대한간호협회에서 제가 교육을 들어갔는데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제가 생각해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회복은 증상을 넘어서 삶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얻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삶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경험했을지라도 스스로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얻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것. 주어진 삶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않는 것.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힘을 강화해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저는 이게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숨예배가 7주 동안 진행되는데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회복과 평온한 숨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큰 용기로 이렇게 앞에 서준 은산 선생님한테 박수. 예, 우리 실무자로서 우리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또 지금 센터 근무하면서 많은 이런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게 자꾸 뇌 문제라고 그래요. 뇌 문제라고. 그런데 이 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까지 갔는데 그 삶의 문제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뇌의 문제라고 바라보면 이런 일들에
탈출을 없는 거죠. 20년을 하든 아까 할머니가 30년 동안 우울증에 약을 드셨다 그러는데 이거를 탈출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들이 회복되어야지 우리가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거 무시하고 약만 먹어서 어떤 치유법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물론 그런 병원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지 않고 우리의 진짜 근본적인 치료책은 우리의 마음. 결국은 아까 그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나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다. 이런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상처를 누군가 올바른 길로 꺼내서 데일밴드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아빠가 아파서 그래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해줄 어른이 없이 엄마한테 너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이 얘기를 평생 듣고 자라면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이 그 아이의 가슴 속에 박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가서 결국 그 아이를 얼마나 옥죄이고 괴롭혔을지. 사실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마음에 대해서 1000번 이상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보다 마음에 대해서 이 훨씬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 속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가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지킬 만한 거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 우리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어디에다 심었다 그래요? 마음에 생각을 심어서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이런 안 좋은 생각, 잘못된 생각, 또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의 그 어그러진 어렸을 때 과전 환경이 다시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데 사실은 이거 다요? 그냥 지금 사실 현실 속에서 나를 하나도 괴롭힐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이거를 과거일이라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나에게 현실적으로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적인 육신의 질병까지 이끌어오는 이런 아픈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직접 괴롭히는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이 7주 과정을 통해서 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상담 쪽이나 이 중독에 관련된 교수님들도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이 7주 과정 속에 뭐 가능하면 강의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게 오셔서 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7주의 이 7주 동안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이 중심은 우리의 마음, 우리 상처받은 마음,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허상과 같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번 7주 동안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주변에 혹시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으면 손잡고 같이 오시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7주 만에 우리의 병이 다 회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7주 동안에 이 나에 있는 내 마음 속에 너의 정체, 나를 힘들게 하는 너의 정체를 내가 좀 알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이라도 찾으면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쭉 걸어가는 이 예배가 이 7주 강의 끝나고도 쭉 이어져 우리 숨 예배로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의 회복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상처받은 영혼들, 그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이 마음 속에 성령님의 강건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들 모두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